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의미론 영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의 의미 관계입니다. 먼저 유의 관계, 즉 비슷한 말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경우를 말합니다. 책방, 서점, 얼굴, 낫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유의 관계는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요, 여러분? 자, 책방과 서점 먼저 볼게요. 책방과 서점을 놓고 보니까 책방은 우리말이지만 참 아니죠? 참 책방도 한자네. 책방과 서점. 이 경우에는 어떤 유의 관계가 형성되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둘은 전문성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점이 좀 더 전문적이고 반면 책방은 좀 일반적이죠. 그 다음 얼굴과 낯입니다. 얼굴과 낯은 보통 어떤 그 내포적인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내포성. 예를 들면 낯에는 좀 더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죠, 그죠? 낯도 두껍다, 낯 부끄럽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좀 내포된 측면이 크죠. 내포적인 의미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와 방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 옥수수와 강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문체상의 차이가 있죠. 자, 방언적 차이가 있어요. 방언적 차이. 즉 강냉이는 원래 방언이었고 옥수수는 표준어였지 않습니까? 그럼 방언적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강냉이는 표준어가 됐습니다만 좀 방언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이제 문체상의 차이가 있어요. 친구와 벗. 친구는 한자어가 되겠고 벗은 순 우리말입니다. 이렇게 문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유의 관계라고 합니다. 결국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단 말이겠죠, 그죠? 예.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반의 관계입니다. 두 단어의 한 요소가 서로 반대인 경우를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 삶과 죽음, 크다와 작다. 이렇게 이제 반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특징이 있습니다. 반의 관계는 다른 성질은 모두 공통되는데 오직 한 가지의 의미 자질만, 오직 한 가지의 의미 자질이 대립될 때만 이 반의 관계가 성립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아버지와 어머니란 말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둘은 반의 관계인데요. 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성인이죠. 그 다음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다 결혼을 하셔야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어야만 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되니까 모든 점이 공통되죠. 그렇지만 한 가지 면에서만 차이가 있어요. 뭐? 아버지는 남자라는 것, 어머니는 여자라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모두 공통되지만 공통되지만 이렇게 한 가지 의미자질만 차이가 있을 때 그때가 자 반의 관계가 성립된다. 그래서 아버지와 할머니는 반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아버지와 할머니는 두 가지 의미자질의 차이를 보입니다. 하나는 성별, 또 하나는 세대 차이입니다. 성별과 세대 두 가지 의미자질이 대립되면 그때는 반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상 반의 관계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동음 이의 관계입니다.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소리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배, 신체 배, 과일 배, 선박 배 등이 모두 의미 똑같죠, 그죠? 하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이런 걸 동음 이의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동음 이의어와 다의어를 좀 구별하셔야 돼요. 동음 이의어는 지금처럼 의미의 공통성이 전혀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반면 다의어는 단어들의 의미 간에 일정한 공통성이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 그럼 보세요. 자, 신체. 그 다음에 일손. 손이 부족하다, 뭐 손이 달리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예. 그 다음 영향력, 손을 뻗치다. 그 다음 손을 끊다, 관계. 이렇게 한 단어 속에, 손이라는 한 단어 속에 신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을 다의어, 즉 뜻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걸 다의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다의어에서 신체,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우리는 중심 의미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나머지는 중심 의미인 신체에서 파생된 2차적인 의미죠. 이런 걸 이제 주변 의미라고 그래요. 그 다음 손 중에는요, 손님이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손님은 신체 손과 전혀 관계가 없죠. 따라서 이때는 손일하고 손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손일과 손이는 뜻의 관계, 즉 공통성이 전혀 없으니까 동음이의어. 반면 신체 손과 일손, 영향력, 관계 등을 나타내는 손은 의미의 공통성이 있으므로 다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하관계입니다.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포함하는 경우 이를 자 상하관계라고 합니다. 웃음과 미소의 관계를 보면 웃음이 미소를 포함하니까 둘은 상하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상의어, 미소는 하의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 상위어, 하위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하위어는 상의어를 함의하지만 포함하지만 상위어는 하의어를 하위하지 않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위어는 상위어의 의미를 내포하지만, 그죠? 즉 미소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웃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어는 하의어를 함의, 즉 포함하지 않습니다. 웃음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미소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단어의 유의 관계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 방언적 차이에 따른 유의어입니다. 부추, 부자, 부치, 정구지, 세우리 등으로 쓰입니다. 그럼 방언에 따라 이렇게 유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걸 방언의 차이에 따른 유의어라고 합니다. 앞서 옥수수와 강냉이가 이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뭐 경북에서는 이제 부자라고 하기도 하고 줄, 뭐 또는 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솔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체의 차이에 따른 유의어입니다.
이, 치아, 이는 고유어, 치아는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사람, 인간, 생각, 의견, 추측, 또 우유, 밀크 모두 문체상의 차이입니다. 이때 한자어는 좀 더 개념적이고 추상어가 많고요. 그 다음 고유어에는 한자어는 개념어 추상어가 많고 고유어에 비해서 분화된 의미, 좀 더 세분화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각은 고유어지만 의견, 추측, 고려는 다 한자어거든요. 근데 의견과 추측, 고려는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의미를 갖죠. 자, 그런 것이 이제 문체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한자는 주로 격식체 용법에 주로 사용됩니다. 왜? 한자어에는 높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격식체 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완곡어법에 따른 유의어도 있습니다. 완곡어법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말을 부드럽게 돌려서 표현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때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말을 금기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기어를 대신하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완곡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죽다라는 말, 죽음은 이제 두려움이니까 금기어가 되고, 그래서 돌아가다라는 말로 생겼습니다. 돌아가다. 그럼 이제 죽다가 금기어, 돌아가다가 완곡어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변수는 이제 불쾌하니까 금기어가 되고, 화장실이 이제 그것을 대신하는 이제 완곡어의 기능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최근에 이제 금기어 완곡어가 된 것이 이제 뭐 예를 들면 가정부 이런 말들은 이제 지금 금기어가 됐죠. 그래서 이제 가사 도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운전수라는 말도 이제 상대에 대한 비하의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금기어가 되고, 운전 기사가 그것을 지칭하는 대신하는 이제 완곡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완곡어법에 따른 또 유의어도 존재합니다. 다음 이번엔 단어의 반의 관계입니다. 반의 관계는 정도 반의어가 있습니다. 즉 정도나 등급에 있어서 대립되는 단어를 말합니다. 길다, 짧다, 알다, 모르다, 덥다, 춥다 같은 것이 모두 정도 반의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정도 반의어의 특성입니다. 한쪽의 단어는 다른 쪽의 부정을 함의하지만 한쪽의 부정은 다른 쪽의 단어를 함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날씨가 덥다, 이거는 날씨가 춥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런데 부정, 즉 날씨가 덥지 않다는 반드시 날씨가 춥다의 의미를 내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도 반의어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반의 관계에 있는, 즉 정도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를 모두 부정해도 의미가 성립합니다. 날씨가 덥지도 춥지도 않다. 가능하죠? 또 이러한 정도 반의어는 조금, 매우, 꽤 등과 같은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 춥다, 날씨가 꽤 덥다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보 반의어입니다. 개념이 상호 배타적인 구역으로 철저히 양분되는 반의 관계를 말합니다. 남성, 여성, 살다, 죽다, 맞다, 틀리다 이런 것들을 상호 배타적 관계, 즉 상보 반의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한쪽의 부정은 곧 다른 한쪽의 단어를 의미합니다. 즉 나는 남자가 아니다 이러면 여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희는 죽지 않았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영희는 산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이런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를 모두 부정하면 의미가 모순됩니다. 앞서 정도 반의어하고 좀 성격이 다르네요. 정도 반의어는 날씨가 춥지도 덥지도 않다 모두 부정해도 성립이 되는데, 이 상보 반의어는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이렇게 모두 부정하면 그것은 모순된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 비교 표현도 쓸 수 없습니다. 나는 꽤 남자이다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제 방향 반의어입니다. 관계나 이동의 측면에서 대립을 이루는 단어를 말합니다. 아래, 위, 오다, 가다, 부모, 자식 이런 것들을 방향 반의어라고 합니다. 이상 반의어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의미 변화입니다. 우리가 앞서 언어의 특성 시간에 언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의미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하죠. 언어는 생물이다. 그래서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말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는 언어가 변화의 과정을 겪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언어 변화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 확대입니다. 단어의 의미가 지금보다 원래 있던 의미보다 더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감은 과거 당상관 이상의 벼슬을 이루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나이가 많아 중년이 지난 남자를 대접하여 이루는 말로 의미가 확대됐습니다. 그 다음 다리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 붙어있는 신체의 부분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책상 다리 또는 의자 다리처럼 이렇게 무생물의 하체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도 확장됐습니다. 모두 의미의 확장입니다. 이러한 의미 확장과 관계된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지갑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갑은 원래 종이로 만든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뭐가 됐죠? 종이로 만든 것이 아닌 만든 것만이 아닌 가죽, 비닐, 천 등으로 만든 모든 것들도 다 지금 지갑이 됐습니다. 그 다음 또 결례. 결례는 원래 종친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민족의 의미로 확장됐죠. 또 선생. 선생은 조선시대 교무의 호칭이었으나 성균관 교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남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심지어 남을 일반적으로 높여 부르는 말까지도 의미가 더 커졌죠. 그죠? 그다음 먹다. 먹는 건 음식을 먹다 했습니다만 지금은 마음을 먹다까지 그죠? 의미가 확장됐죠. 이런 것들 모두 의미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래 있던 의미보다 의미 영역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놈. 원래는 일반 사람을 가리켰으나 현재는 남자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로 의미가 축소됐습니다. 짐승. 과거에는 중생이었습니다. 즉 생물 전체를 뜻했으나 지금은 생물 중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만을 뜻하는 말로 의미가 축소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미의 축소라고 합니다. 미인. 과거 남녀 모두에게 적용된 말이었으나 지금은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미의 축소입니다. 또 예를 들면 의미가 축소된 말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얼굴. 얼굴은 신체 전체였으나 지금은 안면으로 축소됐습니다. 그 다음 마누라. 아니죠. 의미의 축소. 계집입니다. 계집. 계집은 여성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이었으나 지금은 여성 중에서 여성에 대한 낮춤의 의미만 갖게 됐죠. 그러니까 의미가 축소된 것입니다. 그 다음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의미가 옮겨가는 경우, 즉 의미의 이동인데요. 단어의 의미가 다른 범위로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 과거에는 벼슬아치게 주던 뇌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말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정은 바리로 싣고 가고 진상은 꼬치로 꿰어간다. 즉 뇌물은요 소 달구지 뒤에 바리에다가 싣고 갑니다. 왜? 그건 나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니까. 하지만 임금님께 바치는 진상은 꼬치로 꿰어서 조금만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크게 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작게 흉내만 내다 이런 뜻입니다. 인정, 뇌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가 됐습니까? 사람 사이에 정이 됐습니다. 어리다, 과거에는 어리석다의 뜻이었으나 지금은 나이가 적다로 바뀌었습니다. 씩씩하다, 과거에는 엄하다의 뜻이었으나 지금은 용감하다, 튼튼하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이동한 경우에는 어여쁘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어여쁘다, 과거에는 불쌍하다의 뜻이었으나 지금은 예쁘다가 됐죠.
또 방송 같은 말. 방송은 과거에는 석방의 뜻이었습니다. 죄인을 풀어주다. 지금은 매체, 송출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 사랑하다. 사랑하다는 과거에 생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연모하다로 바뀌었습니다. 이상 의미의 이동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언어의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의 유의성입니다. 즉 문장의 의미가 같은 것을 말하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문장의 구성 방식은 다르지만 의미가 같게 된 것을 말하는데 첫 번째 어휘적 유의문입니다. 동의어를 이용하면 유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책방에 갔다. 그는 서점에 갔다. 그럼 이제 이 문장은 같은 문장, 즉 유의문이 되는 건데 무엇 때문에? 바로 동의어를 사용해서 생겨난 유의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풀어쓰기를 통한 유의문 형성입니다. 나는 엄마를 좋아한다. 나는 아빠의 아내를 좋아한다. 같은 말이죠. 왜? 엄마가 아빠의 아내니까 엄마를 풀어 쓴 것입니다. 그 다음 대리부를 통한 유의문도 있습니다. 동생은 나보다 크다. 동생은 나보다 작지 않다. 또는 나는 동생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즉 대리부를 사용해서도 유의문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통사적 유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통해서 유의문을 형성하는 방식인데요. 첫 번째, 능동문과 피동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는 능동문입니다만 이거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가 됩니다. 두 문장은 유의문이 되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동문일 때는 고양이의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지지만 피동문으로 바꾸면 고양이의 행동이 감추어집니다. 즉 동작주의 행동을 감출 필요가 있을 때는 뭘 쓰면 된다? 피동문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이 문장과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이 문장을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라고 하면 왠지 그 사냥꾼이 미운데, 그죠? 왜 연약한 토끼를 잡았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하면 사냥꾼에 대한 그 행동이 감춰져서 사냥꾼에 대한 그 미움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이게 피동문과 능동문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부사어의 이동입니다. 철수가 영수에게 책을 주었다. 철수에게 영수가 책을 받았다. 라고 해도 자, 역시 유의문 관계에 있습니다. 즉 부사어의 이동을 통한 유의문 형성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문과 장문입니다. 주로 이제 부정문에서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문을 이용해서 유의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영수를 만나지 못했다. 이러면 이제 못 부정문인데 긴 부정문이 되겠고, 나는 영수를 못 만났다. 이러면 같은 못 부정문인데 짧은 부정문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유의문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의 중의성입니다. 이 문장의 중의성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중의성의 유형, 첫 번째 어휘적 중의성입니다. 어휘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돼서 생겨나는 중의성입니다. 예를 들면 저 배 좀 봐. 그럼 이 문장에서는요, 의미가 여러 가지죠, 그죠? 저 배라는 것 자체가 타는 배도 되고 또 먹는 배도 되고 또 신체 배도 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갖습니다. 이런 중의문이 왜 형성됐습니까? 바로 어휘 자체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또 철수는 손이 크다.
이 경우도 실제 손의 크기가 크다는 뜻이 되지만 또는 어떤 배포, 씀씀이가 크다도 됩니다. 왜 그래요? 손이라는 의미가 신체와 씀씀이를 모두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영희네는 집이 안 좋다. 이것도 여러 가지 들어갔습니다. 즉, 이 집이라는 것이 가세, 그러니까 집안 형편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어휘적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즉, 동음 이의어나 다의어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중의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은유적 중의성입니다. 은유적 표현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호랑이이다. 그럼 자, 우리 선생님을 호랑이에 빗대서 생겨나는 이제 중의문이 되겠는데, 첫 번째, 호랑이처럼 무섭다. 두 번째는 외모가 호랑이를 닮았다. 또는 연극에서 호랑이 역할을 맡으셨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유 표현에서 생겨나는 중의성 때문입니다. 또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수요 라는 시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호수처럼 막다란 뜻도 되고요. 또 내 마음이 호수처럼 깨끗하다. 내 마음이 호수처럼 넓다. 내 마음이 호수처럼 평화롭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바로 비유 표현 때문에 생겨나는 중의성이 되는 것입니다. 은유적 중의성 또는 비유적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가 구조적 중의성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중의성을 말합니다. 첫 번째, 주어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인데,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이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수식 범위에 따른 중의성 또는 주어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어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입니다. 그는 영수와 순이를 찾았다. 즉, 목적어가 순이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수와 순이를 같이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인데요.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용감한 것이 근지 그의 아버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부정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입니다. 학생이 다 출석하지 않았다. 즉, 학생이 출석하긴 출석했는데 모두 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또는 일부만 오지 않은 것인지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것 외에도 또 중의문 유형이 더 있어서 제가 더 추가해서 설명드려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정의 초점에 따른 중의성입니다. 중의성은 중요해서 더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입니다. 나는 어제 택시를 안 탔다. 그럼 보세요. 나는 어제 택시를 안 탔어. 이러면 다른 사람이 택시를 탔다. 나는 어제 택시를 안 탔다. 이러면 나는 다른 날 택시를 탔다. 나는 어제 택시를 안 탔어. 이러면 나는 어제 버스, 지하철 등을 탔다. 나는 어제 택시를 안 탔어. 이러면 택시를 잡긴 잡았는데 타지 않았다. 즉,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비교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입니다. 예입니다.
나보다 아내를 더 좋아한다. 그러면은 남편은 나보다 아내를 더 좋아한다. 즉 남편은 가만히 있어. 이상하죠? 남편은 나보다 영화를 더 좋아한다. 죄송해요. 남편은 나보다 영화를 더 좋아한다. 즉 나와 영화를 비교한 것인지, 아니면 나도 영화를 좋아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영화를 더 좋아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비교의 범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일곱 번째입니다. 관형격 조사. 의에 의한 중의성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이라고 하면 아버지를 그린 그림인지, 아버지가 그린 그림인지,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수량사에 의한 중의성입니다. 어머니는 사과와 배 2개를 주셨다. 그러면은 사과와 배 각각 2개를 주신 건지, 아니면 사과 하나, 배 2개를 주신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은 9번째입니다. 의존명사에 의한 중의성도 있습니다. 예입니다. 철수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존명사 것 때문에 철수가 걸음을 걷는 모습이 이상한지, 모습, 또 하나는 철수는 걸음을 걸을 수 없는데 걷는다는 사실이 이상한지 알 수 없는 거죠. 모습과 사실 2가지 의미를 모두 갖습니다. 그 다음 10번째입니다. 사동문에 의한 중의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입니다. 밑에 부분 안 보이니까 여기다 써드릴게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이러면 사동문인데요. 이때 엄마의 행동이 직접적일 수도 있고요. 또한 엄마의 행동이 간접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중의문이 되겠죠. 사동주의 행동입니다. 이상 중의문의 유형이었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특별히 부연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중의문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의미가 모호해서 어떤 해석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중의성을 없애줘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줄까요? 첫 번째, 보조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제 택시를 안 탔다. 이때 여기 보세요. 나는 어제는 택시를 안 탔다. 이러면 이제 중의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남편은 나보다는 영화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보조사를 집어넣으니까 중의성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 쉼표를 찍어도 중의성이 없어집니다. 자, 어머니는 사과와 하고 쉼표를 찍으면 사과와 배 2개를 주셨다. 그럼 사과 하나와 배 2개가 되겠죠. 이렇게 쉼표 붙이기. 또는 읽을 때 억양, 휴지, 강세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제 택시를 안 탔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억양, 강세를 두는 것도 중의성을 해소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버지의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중의성을 없앨까요? 이런 경우는 내용을 첨가시켜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린 그림 또는 아버지를 그린 그림처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또 앞서 어휘적 중의성이 있었죠, 여러분. 예를 들면 저 배 좀 봐. 저 배 좀 봐라. 그럼 중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그 중의성을 없애줘야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 정보를 추가시켜주면 돼요. 저, 물 위에 있는 이렇게 정보를 추가시키면 예, 중의성이 없어집니다. 또는 나무에 달린 이상 자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미의 중첩입니다. 자, 이ing여적 표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안 해도 될 말을 예, 썼다는 얘기입니다. 불필요한 말이 사용되어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많은 오류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되면서 의미가 중복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역전 앞, 역전의 전이 이게 앞이란 뜻인데 그 뒤에 앞을 또 썼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간단히 요약, 요약이란 말 자체가 간단히란 뜻인데 예, 그죠? 예, 줄이다 이 뜻이니까 그래서 앞에 간단히와 요약이 의미가 같습니다. 공기를 환기시키다. 환기라는 말 속에 이미 공기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 이 기가 공기 기자입니다. 공기를 바꾸다. 따라서 그냥 환기시키다. 그 다음 보는 관점에 따라 이 관자가 볼 관점에 따라서 그냥 보는 시각에 따라 또는 보는 입장에 따라 또는 그냥 관점에 따라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 다음 과반수 이상인데요. 이 과자가 이게 넘을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반수를 넘어서서 따라서 이상이라는 말과 과라는 말은 의미가 중복되죠. 그러니까 그냥 과반수의 아니면 반수 이상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 근절 자체가 어떤 것을 완전히 없애야 뜻이니까 앞에 완전히는 없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자 이ing여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역시 자 이ing여적 표현에 대한 부가적인 예를 조금 더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틀리고 있는 표현들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방학 기간 동안 기간과 동안은 의미가 같습니다. 밖으로 표출 밖으로와 표출의 의미가 같습니다. 그 다음 인구수 인구라는 말 속에 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만으로 충분합니다. 매 시간마다 또는 매일마다 매와 마다의 의미가 같습니다. 그냥 매 시간 또는 시간마다라고 써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동해바다 동해의 해가 바다니까 뒤에 있는 바다는 필요 없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ing여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문장입니다. 첫 번째, 커피 한 잔은 되지만 한 잔 이상은 해롭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상이라는 말은 어떻죠? 어떤 그 단위를 포함하죠. 그래서 한 잔 이상이라는 말은 한 잔을 포함합니다. 근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 잔은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걸 논리적인 오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 문 닫고 들어오너라. 여러분, 문을 닫고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문을 닫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논리적인 오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게 이제 자주 틀리는 말인데, 피로회복이라는 말이에요. 피로회복.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태로 돌려주다는 뜻입니다. 그럼 피로회복은 피로한 상태로 돌려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피로한 상태로 돌려준대요. 더 피로한 거죠, 이 말은. 따라서 이 말은 적절치 않고요.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활력회복이 맞습니다. 또는 원기회복이 맞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회사에서는 오염수를 우리 회사에서는 정화시킨 오염수를 내보냅니다. 정화시킨 오염수만을 내보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이상하죠, 여러분. 정화시켰는데 오염수일 리 없겠죠, 그죠? 따라서 오염수를 정화시켜 내보냅니다가 맞겠습니다. 이런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문장도 적절치 못함으로 쓰는 데 있어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단어의 의미 그리고 문장의 의미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단어의 의미에서는 동음어와 다의어의 구별 또는 다의어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출문제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 시험 문제 중의문과 자, 그리고 이익여적 표현이 또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의문은 단순히 어휘적 차원의 중의성인지 또는 은유적 차원의 중의성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중의성인지 이 세 가지도 구별할 줄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익여적 표현 또는 논리적 오류가 있는 문장들도 자, 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문장의 의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언어 규범, 즉 국어 자, 어문 규정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